페루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도입하려 합니다. 미사일 아닙니다. 전투기도 아닙니다. 바로 80km 밖의 적을 정확히 제압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저는 페루 국방부 무기체계 평가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카를로스 메넨데스.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제안서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 그리고 한국.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삼성 휴대폰 만드는 그 나라 맞나요? 방산 수출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열어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방산 수출의 45%가 폴란드로 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5%요? 거의 절반입니다. 2위 필리핀이 14%, 3위 인도가 7%인데 폴란드만 45%.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한 나라에 너무 집중된 거죠. 폴란드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방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럽연합이 8천억 유로 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계속 한국 무기를 살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장 다변화도 못하는구나. 위험하다. 우리 페루가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일까? 그런데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페루가 선택하려는 한국 천무의 실체, 그리고 폴란드 집중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석권으로 가는 한국 방산의 진짜 전략. 제가 직접 확인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월 15일 오전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장군님이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가 낡았다고. 너무 낡았다고. 페루군이 지금 사용하는 전차는 T-55입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자주포는 M109A2 다연장 로켓은 BM-21점. 모두 1960년대 물건입니다.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한테 팔지 않습니다. 미국 부품은 너무 비쌉니다. 정비를 하려고 해도 기술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70년 된 무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군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2020년대인데 1960년대 무기를 쓰고 있다니 말이 되느냐고. 신규 전력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최소 사거리 80km, 명중률 90% 이상, 정비 용이성,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 여부. 중국에서 왔습니다. 가격이 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왔어요. 검증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터키도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파일을 열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 방산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자동차 만들고 휴대폰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파일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천무, 천둥처럼 춤춘다는 뜻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거리 80km, 정밀 유도 방식, 명중 오차 범위 30m 이내. 숫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방산 수출 통계였습니다. 1위 폴란드 45%, 2위 필리핀 14%, 3위 인도 7%. 잠깐만요. 45%가 한 나라로 간 겁니까? 저는 2019년 이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1위 영국 17%, 2위 이라크 14%, 3위 인도네시아 13%. 비교적 고르게 분산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폴란드로 몰린 겁니다. 2020년 이후로요. 저는 연필로 메모했습니다. 위험 요소, 시장 집중도 과다. 폴란드 의존도 심각. 동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냐고. 한 나라의 절반 가까이 수출하는 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폴란드가 계속 살지 모르잖아요. 유럽연합이 유럽산 무기 사라고 압박하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8천억 유로 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한테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라고 했어요. 독일 무기, 프랑스 무기, 이탈리아 무기를 사라는 겁니다. 만약 폴란드가 그 압박에 굴복하면요?
한국은 최대 고객을 잃는 겁니다. 45%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저는 한국 파일을 옆으로 밀어뒀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다변화도 못하는 나라, 한국에게 목숨 건 나라. 페루가 선택할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찝찝했습니다. 천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성능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45%라는 숫자가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좀 더 자세히 파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 일이니까요.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한국 방산의 위험성에 대해서요.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6일 아침, 저는 폴란드 자료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왜 45%나 샀는지 궁금했거든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한국 무기 도입.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대,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잠깐만요. 1000대요? 자주포가 672대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고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약 14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 넘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역사상 최대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 폴란드한테 18조 원어치를 팔았다고요? 좀 더 파봤습니다. 계약 시기를 확인했어요. 2022년 7월 K 전차 첫 계약, 2022년 10월 K9 자주포 계약, 2023년 FA50 계약, 2024년 천무 계약, 2년 반 동안 연달아 계약했습니다. 폴란드가 미친 듯이 샀어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자료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바로 옆 나라입니다. 국경선이 맞닿아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폴란드는 급하게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유럽 무기는 납품이 느렸습니다. 독일 전차는 3년 걸린다고 했어요. 프랑스 자주포는 5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당장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찾은 겁니다. 한국은 빨랐습니다. K 전차는 1년 안에 인도했어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하고 몇 달 만에 도착했어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품질도 검증됐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9개국이 쓰고 있었어요. 실전 배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검증된 무기였죠.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독일 전차보다 30% 쌌어요. 프랑스 자주포보다 40% 쌌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빠르고 검증됐고 저렴한 무기. 한국밖에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45%가 위험 신호가 아니라 기회의 증거였던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절박함을 해결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또 생겼습니다. 폴란드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죠? 유럽연합 압박에 폴란드가 굴복하면요? 저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판 나라들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1월 17일, 저는 K9 자주포 수출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그리고 K9를 도입한 나라들을 표시했습니다. 유럽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중동에도 빨간 점이 보였어요. 터키, 동남아시아도 있었습니다. 인도, 오세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주. 저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봤습니다. 세계 지도가 빨간 점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총 9개국이었습니다. 유럽 4개국, 중동 1개국, 남아시아 1개국, 동남아 1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그리고 한국. 대륙마다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 집중입니까? 아니었어요. 시장 다변화였습니다. 각 나라 도입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터키는 2004년에 처음 도입했어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받아서 자기네가 직접 만들기로 한 거죠. 이미 1000대 넘게 생산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에 계약했어요. 48대를 샀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지키려고요. K9를 선택한 이유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이었어요. 노르웨이도 비슷했습니다. 북극권 작전을 위해서였죠.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인도는 100대를 주문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 배치하려고요.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쓸 자주포가 필요했어요. K9는 해발 3000m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호주는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에 공장을 지었어요.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기술 이전까지 해줬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극한 환경 검증, 기술 이전 가능, 현지 생산 지원. 폴란드만 산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샀습니다. 각자 이유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신뢰성이었습니다. K9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20년 넘게 한국군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개발한 나라가 자기 군대에 배치한 겁니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중국 무기는 다릅니다. 중국군이 안 씁니다. 수출용으로만 만들어요. 실전 검증이 안 된 거죠. 전쟁터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T-72 전차들이 터렛이 날아갔어요. T-90도 격파됐습니다. 러시아군 무기가 이렇게 약하다는 게 세계에 공개된 겁니다. 반면 K9는 달랐습니다. 한국군이 수십 년째 쓰고 있어요. 고장률이 낮습니다. 정비가 쉽습니다. 부품 수급이 원활합니다. 저는 폴란드 군사 전문가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기사였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국군이 쓰는 무기를 수출합니다. 신뢰도가 다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수출용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K9를 버리고 다른 자주포를 쓴다면요? 그때는 우리도 안 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계속 쓰는 한 K9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총 수출량 1700대 이상, 수출액 70억 달러 이상. 단일 무기 체계로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자료를 열어봤어요. 또 다시 세계 지도가 빨간 점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FA-50점 경공격기입니다. 훈련기로 시작했지만 실전 공격 능력도 있어요. 수출 국가를 정리했습니다. 필리핀 12대, 태국 12대, 이라크 24대, 폴란드 48대, 말레이시아 18대, 아시아, 중동, 유럽, 또 다시 대륙마다 고객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 도입 배경을 찾아봤어요. 필리핀은 2014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쓰려고요. 훈련기인데 미사일도 달 수 있었거든요. 가격은 F-16의 절반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실전에 투입했어요. 2017년 마라위 전투였습니다. 이슬람 반군이 도시를 점령했거든요. FA-50이 출격했습니다. 정밀 폭격을 했어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반군 거점만 타격했습니다. 5개월간 작전을 펼쳤어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FA-50의 작전 성공률 95%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무기라고 했어요. 태국은 2015년에 계약했습니다. 중국 J-17 전투기와 경쟁했어요. 가격은 중국이 더 쌌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FA-50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태국 공군 사령관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비성이 다르다고요. 중국 전투기는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했어요. 고장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답니다. 반면 FA-50은 부품이 빨리 옵니다. 한국 기업이 정비 교육도 해줬어요. 태국 공군이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라크는 특별했습니다. 2013년 이슬람 국가 ISIS가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이라크군이 무너졌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상태였거든요. 이라크는 급하게 공군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F-16을 주문했지만 3년 걸린다고 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죠.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FA-50을 6개월 안에 인도하겠다고요. 이라크가 계약했습니다. 2017년 첫 인도가 시작됐어요. 약속대로 6개월 만이었습니다. FA-50은 바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ISIS 소탕 작전이었어요.
티크리트, 모술, 팔루자. 격전지마다 FA-50이 날아갔습니다. 이라크 공군이 기록을 공개했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500회 이상 출격, 작전 성공률 92%, 격추 0대. 단 한 대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가장 최근입니다. 2023년 계약했어요. 48대를 주문했습니다. 러시아 견제용이었죠.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는 다목적성이었습니다. 훈련도 하고 정찰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한 기종으로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는 2023년 말에 계약했습니다. 18대였어요. 남중국해 영공방어가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자꾸 침범했거든요. 말레이시아는 대응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F-16이나 라팔 같은 고가 전투기는 살 형편이 안 됐습니다. FA-50은 가격이 적절했습니다. 능력도 충분했어요. 중국 J-10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합을 계산했습니다. FA-50 총 수출 114대, 5개국, 아시아 3개국, 중동 1개국, 유럽 1개국, 모두 실전 배치됐습니다. 필리핀과 이라크는 실제 전투에 투입했어요. 격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달랐어요. FA-50은 한국 공군 요구 사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군이 직접 쓰려고 개발한 겁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요. 중국 J-17이나 러시아 야크 130은 다릅니다. 수출용으로 설계됐어요. 자국군은 안 씁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 자주포와 같은 패턴이었어요. 자국군이 쓰는 무기를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했습니다. 중동 시장은 어떻게 뚫었을까요? 중동은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석유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동은 미국 무기만 샀어요. 유럽 무기도 좀 샀고요. 한국?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중동 수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월 18일, 저는 중동 수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 두 나라가 핵심이었어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이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3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천궁이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150km.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어요. 사우디가 왜 샀을까요? 이란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거든요. 2019년 아람코 공격 사건이었어요. 사우디 석유 생산량의 절반이 마비됐습니다. 사우디는 방공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었지만 부족했어요. 추가 구매를 하려는데 미국이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이 제안했어요. 천궁이를 팔겠다고요. 사우디가 시험을 했습니다. 2021년 시험 발사였어요. 10발을 쐈습니다. 10발 전부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100%였어요. 사우디 국방부가 즉시 계약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요구했어요. 한국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우디에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아크 부대를 창설했어요. 한국 무기로 무장한 특수 부대였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전부 한국산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무기만으로 부대를 만든 겁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이유를 발견했어요. 파워팩이었습니다. 파워팩은 전차나 장갑차의 심장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차가 못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독일산 파워팩을 썼어요. 한국 K9 자주포도 독일 파워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동에 수출하려는데 독일이 거부한 겁니다. 독일 법이 중동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정치적 이유였어요. 한국은 발이 묶였습니다. 독일 허가를 못 받으니 중동에 못 파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체 개발하기로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어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S&T 모티브가 변속기를 만들었어요. 10년 걸렸습니다. 2010년대 중반, 드디어 국산 파워팩이 완성됐어요. K 전차에 장착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성능은 독일산과 비슷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더 좋았어요. 이제 독일 눈치를 안 봐도 됐습니다. 중동에 마음껏 팔 수 있게 된 거죠. 2020년대 들어서 중동 수출이 터졌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모두 한국 무기를 샀어요. 국산 파워팩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무기 시장입니다. 매년 1,000억 달러 이상 쓰거든요. 석유 돈으로 무기를 삽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 진입했어요. 독일 기술에서 독립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기술 독립의 중요성. 남의 기술에 의존하면 발이 묶인다. 독자 기술이 있어야 자유롭다. 그런데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중동만 잘 된 건 아닐까요? 다른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어요. 수량은 공개 안 됐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200대 이상이었습니다. 모로코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산유국이라 돈이 있거든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시장이 열린 겁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대륙마다 고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 45%는 일시적 현상이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다변화돼 있었어요. K9은 9개국, FA50은 5개국, K2와 천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페루는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중남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1월 19일, 저는 중남미 무기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만 구식 무기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중남미 전체가 그랬습니다. 칠레는 레오파르트 1 전차를 씁니다. 1960년대 독일 전차예요. 아르헨티나는 TAM 전차를 써요. 1970년대 물건입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모두 냉전 시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중남미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석유 같은 자원은 있지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국방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싼 무기를 샀던 거예요. 러시아 중고 무기, 중국 저가 무기. 당장은 쌌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남미 수출을 거의 안 합니다. 중국 부품은 품질이 들쭉날쭉이에요. 둘째, 정비가 어렵습니다. 기술 문서가 불친절해요. 교육도 제대로 안 해줍니다. 고장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성능이 의심스럽습니다. 실전 검증이 안 됐거든요. 전쟁 나면 제대로 작동할지 모릅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무기를 바꿔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싼 거 사자니 불안하고요. 딱 한국이 들어갈 틈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이 적절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3,040% 쌉니다. 중국보다는 비싸지만 품질이 확실해요. 게다가 할부도 됩니다. 폴란드 계약을 보세요. 10년 할부였어요. 당장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기술 이전도 해줍니다. 터키, 호주 사례가 증명했어요. 현지 생산도 가능합니다. 정비 교육도 철저합니다. 태국 공군이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중남미 입장에서는 이상적이었습니다. 가격 적절, 품질 검증, 할부 가능, 기술 이전, 정비 교육. 그런데 아직 중남미에는 한국 무기가 거의 없었어요. 왜요? 알아보니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안 왔던 겁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 집중하느라 중남미를 못 본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45%. 이게 위험 신호로 잡혔거든요. 유럽연합 압박도 있고요. 시장 다변화가 절실해졌습니다. 한국이 중남미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페루가 첫 타겟이었어요. 천무 제안서가 들어온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추진한 거였어요. 페루가 성공하면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따라올 겁니다. 중남미는 서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한 나라가 사면 옆 나라도 삽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중남미 12개국이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경공격기를 전부 바꾼다면요?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는 될 겁니다. 500억 달러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폴란드 140억 달러의 3배가 넘어요. 게다가 중남미는 장기 시장입니다. 한 번 사면 30년 씁니다. 부품과 정비로 계속 돈이 들어와요. 한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천무 제안서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남미 시장을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페루가 성공 사례가 되면요? 한국은 중남미 전체로 뻗어나갈 겁니다. 폴란드 집중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유럽 45%, 중남미 25%, 중동 20%, 이런 식으로 분산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시장 다변화였습니다. 1월 20일, 저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한국 천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폴란드에 45% 팔았다며요?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전 세계를 보라고요. K군 9개국, FA50은 5개국. 대륙마다 고객이 있다고요. 폴란드 45%는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예요. 평시에는 20%도 안 될 거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남미로 눈을 돌리는 시점이에요. 페루가 첫 고객이 될 수 있다고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추천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위험하다고 하시더니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파보니 달랐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천무 성능 자료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무 기술 사양서를 펼쳤습니다. 두껍더군요.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무. 정식 명칭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한국군이 2015년부터 운용하고 있어요. 사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형 80km, 개량형 110km. 우리 페루가 도입하려는 건 개량형이에요. 110km요. 페루 국경 지역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CEP 30m 이내. CEP는 원형 공산 오차예요. 쉽게 말하면 50% 확률로 30m 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30m요. 축구장 절반 크기입니다. 110km 날아가서 축구장 절반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요? 폴란드 실사격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시험이었어요. 10발을 쐈습니다. 목표 거리 95km. 전부 명중했어요. 평균 오차 22m, CEP 30m보다 더 좋았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페루가 쓰는 BM21과 비교했습니다. BM21은 사거리 20km예요. 천무의 5분의 1입니다. 정확도는요? CEP 150m. 천무의 5배 오차예요. 20km 날아가서 150m 오차입니다. 축구장 2개 크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목표물 주변에 마을이 있으면 쏠 수가 없어요. 천무는 다릅니다. 30m 오차면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민간 시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사 시스템도 달랐습니다. 천무는 6연발입니다. 한 번에 6발을 쏴요. 재장전 시간은 5분. 5분이면 다시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BM21은 40연발이에요. 많아 보이죠? 하지만 재장전이 30분 걸립니다. 5분 vs 30분. 6배 차이예요. 실전에서는 재장전 속도가 생사를 가릅니다. 적이 반격하기 전에 쏘고 빠져야 하거든요. 천무는 쏘고 5분 안에 재장전해서 또 쏘고 도망칩니다. BM21은 3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적 포격에 노출되는 거죠. 이동성도 중요했습니다. 천무는 10톤 트럭에 실려요. 포장도로 최고 속도 시속 80km. 비포장도로도 갈 수 있습니다. 페루는 산악 지형이 많아요. 안데스 산맥이 국토를 가로지릅니다. 험한 길이 많아요. 천무는 산악 지형에서도 작동합니다. 경사 30도까지 발사 가능해요. 한국군이 산악 작전용으로 개발했거든요. 저는 한국 지형을 찾아봤습니다. 산이 많더군요. 국토의 70%가 산지래요. 페루와 비슷합니다. 산악 작전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한국군이 70년 넘게 산에서 훈련했어요.
그 경험이 천무에 들어간 거죠. 중국 다연장 로켓은 달랐습니다. PHL-03이라는 모델이에요. 평지 위주로 설계됐습니다. 중국 북부는 평원이 많거든요. 산악 지형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발사각 조정이 어렵습니다. 험한 길도 못 갑니다. 페루 지형에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유지비도 따졌습니다. 천무는 연간 유지비가 구매가의 3%래요. 100만 달러짜리면 연간 3만 달러. 20년 쓰면 60만 달러 들어갑니다. BM21은 얼마일까요? 구매가는 쌉니다. 50만 달러 정도예요. 하지만 유지비가 연간 10%, 연간 5만 달러, 20년이면 100만 달러입니다. 총 비용은 BM21이 더 비쌌어요. 150만 달러, this 160만 달러. 게다가 BM21은 부품 수급이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안 파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암시장에서 사야 해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천무는 부품 공급이 확실합니다. 한국 기업이 20년 보증한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장률도 받습니다. 천무는 연간 고장률 5%래요. 100대 중 5대가 1년에 한 번 고장난다는 겁니다. 높지 않아요. BM21은 연간 고장률 30%, 100대 중 30대가 1년에 한 번씩 고장납니다. 엄청나죠. 정비 인력도 달라요. 천무는 정비사 2명이 관리합니다. BM21은 4명 필요해요. 인건비가 2배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모든 숫자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거리 110km with 20km, 정확도 30m with 150m, 재장전 5분 with 30분, 유지비 3% 드 10%, 고장률 5% 드 30%. 모든 항목에서 천무가 앞섰습니다. 가격만 비쌌어요. 천무가 BM21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쓰면요? 총 비용은 비슷했습니다. 성능은 천무가 압도적으로 좋았고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숫자가 답을 말해주더군요. 천무였습니다. 1월 21일, 저는 상관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오전 10시였습니다. 장군님 앞에 4개 파일을 펼쳐놓았어요. 중국, 러시아, 터키, 한국.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PHL-03부터요. 가격이 제일 쌉니다. 대당 80만 달러. 48문 도입 시 총 3,840만 달러예요. 장군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렴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정확도가 낮습니다. CEP 100m. 민간 피해 우려가 커요. 둘째, 산악 작전이 어렵습니다. 평지용 설계거든요. 셋째, 부품 수급이 불확실합니다.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공급 중단할 수 있어요. 장군님이 물었습니다. 실전 사례는요? 없습니다. 중국군도 안 씁니다. 수출용으로만 만들었어요. 장군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러시아 토르나도를 설명했습니다. 대당 120만 달러. 48문이면 5,760만 달러. 성능은 괜찮습니다. 사거리 90km, CEP 50m. 중국보다 좋아요. 하지만요, 러시아가 부품을 안 팝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남미 수출을 거의 중단했거든요. 산 뒤에 고장나면 수리를 못합니다. 고철이 되는 거예요. 장군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은요? 터키 TRG-300입니다. 대당 150만 달러. 48문이면 7,200만 달러. 터키가 자체 개발했어요.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이 실전에서 썼거든요. 사거리 120km, CEP 40m.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터키 경제가 불안해요.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환율이 요동쳐요. 장기 계약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정세 때문에 수출이 막힐 수도 있어요. 터키가 이스라엘, 사우디와 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장군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안정하군요. 마지막, 한국 천무입니다. 대당 160만 달러. 48문이면 7,680만 달러.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사거리 110km, CEP 30m. 4개 중 가장 정확해요. 재장전 5분. 가장 빠릅니다. 산악 작전 가능. 페루 지형에 맞아요. 한국군이 10년째 운용 중. 실전 검증됐습니다. 폴란드가 288문 주문했어요. 유럽 나토 국가가 선택한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증거죠.
부품 공급 20년 보증.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지 정비 교육 제공. 페루군이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할부 가능. 10년 분할 납부. 당장 7,680만 달러 안 내도 됩니다. 장군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이 믿을 만한가요? 저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K9 자주포 9개국 수출, FA50, 경공격기 5개국 수출, 모두 실전 배치됐어요. 필리핀 FA50은 ISIS 소탕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1500회 출격, 격추 0대.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폴란드 K9은 나토 훈련에서 독일, 프랑스 자주포를 제쳤어요. 사격 속도와 정확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터키는 한국 기술로 K9를 1000대 넘게 만들었어요. 20년째 생산 중입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 중단했겠죠.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어요. 장군님이 물었습니다. 폴란드 45% 집중도는요?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입니다. 폴란드가 급하게 대량 구매했어요. 평시에는 이렇게 안 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분산돼 있어요. K9은 9개국, FA50은 5개국. 대륙마다 고객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페루가 첫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사례가 되면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따라올 겁니다. 중남미 전체 시장이 열려요. 폴란드 집중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게 한국 전략이에요. 장군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중국산이 절반 가격인데요? 돈을 아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총비용 분석표를 보여줬어요. 20년 운용 시 천무는 총 160만 달러입니다. 구매가 100만 달러, 유지비 60만 달러. 중국 PHL-03은 총 180만 달러예요. 구매가 80만 달러, 유지비 100만 달러. 총비용은 천무가 더 쌉니다. 게다가 천무는 20년 내내 작동해요. PHL-03은 중간에 부품 못 구해서 멈출 수 있습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 안 하는 무기는 고철이에요. 아무리 싸게 샀어도 소용없습니다. 참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중국도 해준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기술 이전은 제한적입니다. 핵심 기술은 안 줘요. 조립만 시켜줍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터키의 K9 기술을 완전히 이전했어요. 터키가 독자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줬다는 증거죠. 호주에도 공장을 지어줬어요.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페루도 원하면 가능할 겁니다. 장기 계약을 하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님이 말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제안서 마감이 4월 10일입니다. 지금이 1월 21일이니까요. 11주 남았습니다. 충분합니다. 3월 말까지 결정하면 돼요. 장군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분석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보고하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군님이 천무 쪽으로 기울고 계셨어요.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실전 사례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천무 실전 사례,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6월 폴란드 동부 훈련장, 나토 합동훈련이 열렸습니다. 이름은 에로 24점, 화력 전시 훈련이었어요. 참가국은 1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각국이 자주포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M109A7, 독일 PC2000, 프랑스 카이사르, 영국 AS90점. 폴란드는 한국 K9를 가져왔어요. 훈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30k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추는 거예요. 각 자주포가 10발씩 쏩니다. 정확도와 속도를 평가해요.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위 K9점 명중률 95%, 10발 중 9.5발 명중. 발사 속도 분당 6발. 2위 PC2000점 명중률 92%, 발사 속도 분당 5발. 3위 M109A7점 명중률 88%,
발사 속도 분당 4발. 한국 K9이 독일과 미국을 제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했어요. K9은 나토 최고 자주포 중 하나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찾아낸 겁니다. 1월 21일 오후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토 훈련에서 일이요?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2024년 9월 폴란드가 천무도 시험했어요.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목표 거리 95km. 10발을 쐈어요. 전부 명중했습니다. 평균 오차 22m, CEP 30m보다 8m나 좋았어요. 폴란드 장군이 언론에 말했습니다. 천무는 게임 체인저라고요. 전장의 규칙을 바꾼다고 했어요. 110km에서 30m 오차. 이건 전략 무기 수준이래요.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두려워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프린트했어요. 장군님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1월 22일 아침 장군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나토 훈련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장군님이 눈이 커졌습니다. K9이 독일을 이겼다고요? 네. 명중률과 발사 속도 모두 1위였습니다. 장군님이 천무 자료도 보셨어요. 10발 전부 명중. 평균 오차 22m. 장군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가 검증했습니다. 유럽 최강 군사 동맹이에요. 그들이 인정한 무기입니다. 장군님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반응은요? 저는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핀란드가 K9 추가 주문을 검토 중입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예요. 루마니아가 K9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불가리아도 관심을 보입니다. 나토 훈련을 본 나라들이 줄줄이 한국 무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장군님이 웃었습니다. 광고 효과가 대단하군요. 맞습니다. 나토 훈련은 세계 최대 무기 전시장이에요. 거기서 1위하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한국이 그걸 노린 거예요. 장군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페루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우리도 봤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들과 커피를 마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천무로 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나토가 검증했어요. 숫자가 증명했고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보다 비싸지만 총비용은 비슷해요. 성능은 압도적이고요. 폴란드 45%도 문제없어요. 시장은 이미 다변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남미 첫 고객이 되는 거예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장군님이 승인하실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거의 확실해 보여요. 다음 주 최종 보고만 남았어요. 그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게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놀랐어요. 한국이요? 삼성 만드는 그 나라요? 네, 맞아요. 휴대폰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무기도 만들더군요. 그것도 아주 잘 만들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세상 참 넓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폴란드 45%가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파보니 달랐어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나토가 검증했어요. 실전도 입증했고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K9 9개국, FA50 5개국, 천무도 곧 늘어날 거예요. 페루가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1월 27일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국방장관님까지 참석하셨어요. 테이블에 4개 파일이 놓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 한국. 제가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 비교표였어요. 가격, 성능, 신뢰도, 유지비, 실전 검증, 부품 공급. 모든 항목을 점수화했습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중국 PH103 총점 62점. 가격은 높지만 신뢰도와 실전 검증이 낮았어요. 러시아 토르나도 총점 68점. 성능은 괜찮지만 부품 공급 문제가 컸습니다. 터키 TRG300 총점 75점.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제 불안정이 걸렸습니다. 한국 천무 총점 88점. 가격 빼고 전부 만점에 가까웠어요. 국방장관님이 물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중국 3,840만 달러, 러시아 5,760만 달러,
터키 7,200만 달러, 한국 7,680만 달러. 한국이 제일 비쌉니다. 중국의 2배예요. 하지만 20년 총 비용을 보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 총 8,640만 달러, 구매가 3,840만 달러, 유지비 4,800만 달러, 러시아 총 9,600만 달러. 부품 수급 문제로 추가 비용 발생해요. 터키 총 9,360만 달러, 한국 총 8,160만 달러, 구매가 7,680만 달러, 유지비 480만 달러. 20년 총 비용은 한국이 제일 쌌습니다. 국방장관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이 제일 싸다고요? 네, 유지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고장률이 5%거든요. 중국은 30%예요. 부품 공급도 확실해요. 20년 보증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보증이 없어요. 참모 한 분이 물었습니다. 실전 검증은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나토 훈련 결과였습니다. 2024년 6월 LO24 훈련. K9 1위. 명중률 95%. 독일 PC-2000을 제쳤어요. 미국 M109A7도 이겼습니다. 나토가 인정한 무기입니다. 유럽 최강 군사 동맹이 검증했어요. 천무는요? 폴란드 실사격. 열발 전부 명중. 평균 오차 22m, CEP 30m보다 좋았어요. 약속보다 성능이 좋은 겁니다.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집중도 문제는요? 저는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K9 수출국 9개국, 유럽,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FA50 수출국 5개국, 아시아, 중동, 유럽, 천무 계약국 폴란드, 그리고 페루가 검토 중이에요. 폴란드 45%는 2024년 통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예요. 평시에는 20%도 안 됩니다. 2019년 이전 통계를 보세요. 영국 17%, 이라크 14%, 인도네시아 13%. 고르게 분산돼 있었어요. 한국이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첫 고객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면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따라옵니다. 중남미 전체가 열려요. 폴란드 비중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게 한국 전략이에요. 시장 다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국방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이전은요? 터키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K9 완전 기술 이전. 터키가 독자 생산 중이에요. 1,000대 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도 현지 공장을 지었어요. 한국 기업이 기술을 줬습니다. 페루도 가능합니다. 장기 계약을 하면 협상할 수 있어요. 국방장관님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국방장관님이 말했습니다. 천무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안서를 준비하세요. 4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한국 기업과 협상을 시작하세요. 할부 조건, 기술 이전, 정비 교육, 전부 논의합니다. 이번 주 안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공식 절차를 밟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동료들이 축하했어요. 해냈네요, 카를로스. 저는 웃었습니다. 숫자가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정리했을 뿐입니다. 사실이었어요. 데이터가 답을 말해줬거든요. K9 9개국, FA50 5개국, 천무 폴란드 검증. 나토 1위, 명중률 95%, 총비용 최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페루 천무 도입 건의서, 국방장관 승인. 다음 단계는 한국과 협상이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3월 말까지 계약서 초안. 4월 10일 제안서 제출. 빠르면 2026년 말에 첫 인도가 시작될 겁니다. 페루군이 천무를 받는 거예요. 110km 사거리, CEP 30m, 재장전 5분. 우리 방어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페루는 역사를 만듭니다. 중남미 최초로 한국 천무를 도입하는 나라. 다른 나라들이 주목할 거예요. 칠레가 물어올 겁니다. 페루가 산 무기가 뭐냐고. 콜롬비아도 관심을 보일 거예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방산이 중남미 전체로 퍼질 겁니다.
폴란드 45%, 23년 후면 25%로 떨어질 거예요. 유럽 25%, 중남미 20%, 중동 20%, 동남아 15%, 기타 20%. 완벽한 시장 다변화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리마 시내가 보였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한국을 몰랐어요. 방산 수출을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폴란드 45%를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파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어요. 대륙마다 고객이 있었습니다. 나토가 검증했어요. 실전도 입증했고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페루도 이제 그 고객 중 하나가 됩니다. 중남미 첫 번째 고객. 한국 방산 역사에 페루가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은 1월 31일입니다. 국방장관님 결정이 난 지 나흘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최종 문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페루 천무 도입 건의서, 승인 완료. 다음 주부터 한국과 협상이 시작됩니다. 할부 조건, 기술 이전, 정비 교육. 4월 10일 제안서 제출 예정이에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를 돌아봅니다. 1월 15일, 저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방산 수출을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폴란드 45%를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시장 다변화도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K9 자주포 9개국 수출. 유럽,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대륙마다 고객이 있었어요. FA50, 경공격기 5개국 수출. 필리핀,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폴란드 계약. 나토 훈련에서 1위. 명중률 95%.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폴란드 45%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였어요. 평시에는 20%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유럽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동도 뚫었어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국산 파워팩 덕분이었죠. 독일 눈치를 안 봐도 됐습니다. 동남아시아도 계속 확장 중이에요. 북아프리카도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남미입니다. 페루가 첫 고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옵니다.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남미 전체 시장이 500억 달러예요. 폴란드 140억 달러의 3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을 잡으면요. 폴란드 비중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25%, 20%, 15%. 계속 분산돼요. 유럽 25%, 중남미 20%, 중동 20%, 동남아 15%, 기타 20%. 완벽한 시장 다변화입니다. 이게 한국 전략이었던 거예요. 폴란드로 유럽 시장을 열고, 사우디로 중동을 뚫고, 페루로 중남미를 여는 겁니다. 단계적 확장이었어요. 한 번에 전 세계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거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각 거점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요. 그럼 주변국들이 따라옵니다. 폴란드가 K를 사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관심을 보였어요. 사우디가 천궁이를 사니까 아랍에미리트, 이집트가 한국을 봤습니다. 페루가 천무를 사면요? 칠레, 콜롬비아가 문의할 겁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이 자국군이 쓰는 무기를 판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달라요. 수출용 따로 만들어요. 자기네 군대는 안 씁니다. 한국은 K9을 한국군이 써요. FA50도 한국 공군이 씁니다. 천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군대 목숨을 거는 무기를 파는 겁니다. 신뢰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도 해줍니다. 터키, 호주 사례가 증명했어요. 부품 공급도 확실해요. 20년 보증을 합니다. 정비 교육도 철저하고요. 현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모든 게 경쟁력이었습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비싸요. 하지만 총 비용은 더 쌉니다. 성능은 유럽산과 비슷해요. 때로는 더 좋아요. 나토 훈련 1위가 증명했습니다. 신뢰도는 최상이에요. 실전에서 검증됐거든요. 페루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최종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천무는 페루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중남미 최초 도입국으로서 페루는 지역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문서를 저장했어요. 프린트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나왔어요. 50페이지 보고서였습니다. 2주간의 연구 결과예요.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어요.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폴란드 45%.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시장은 이미 다변화돼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한국의 강점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폴란드 집중을 보고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로 눈을 돌린 거예요. 페루는 그 전략의 첫 번째 결실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중남미 전체가 열려요. 한국 방사는 또 한 번 도약하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국방장관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주 전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중견 군사 강국입니다. 휴대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입니다. 폴란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있어요. K9 1700대 수출, FA50 114대 수출, 천무 288문 계약.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페루 천무 48문. 그게 시작이에요. 칠레 100문, 콜롬비아 72문, 아르헨티나 120문.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5년 후면 중남미 전체가 한국 무기를 쓸 거예요. 10년 후면 한국은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이 될 겁니다. 폴란드 45%는 추억이 될 거고요. 시장 다변화는 완성되겠죠. 그게 진짜 한국 방산의 실력입니다. 국방장관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올렸어요. 국방장관님이 받으셨습니다. 고생했네, 카를로스. 저는 경례를 했어요. 제 임무였습니다. 국방장관님이 웃으셨어요. 좋은 결정이었어. 저도 웃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창밖으로 리마 시내가 보였습니다. 페루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 천무로 무장한 페루군. 110km 사거리, CEP 30m. 중남미 최강 화력. 그게 곧 현실이 될 겁니다. 2026년 페루와 한국이 손잡았습니다. 중남미 방산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 카를로스 메넨데스는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페루 국방부 무기체계 평가 분석관. 한국 천무를 선택한 사람. 1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실전이, 나토가, 전 세계가 증명했습니다. 페루의 선택은 옳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